자, 반갑습니다. 프로페서 S 코너 맡은 스노리입니다. 오는 5월 28일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신작 시너스 죄인들로 새롭게 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개봉하여 3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며 순양 중에 있고요. 이번에도 그의 영혼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B 조던이 출연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커리어를 함께했던 음악 감독 루드윅 고란손도 이번에 다시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너스의 개봉에 앞서서 그의 커리어 전반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1986년생으로 캘리포니아주 출신입니다. 원래부터 영화과 전공은 아니었는데 대학생 때 풋볼 장학생으로 대학 생활을 이어나가다가 그때 영화 수업을 듣게 되면서 대학원 진학을 영화 쪽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단편 영화 4편을 연출하면서 연출에 대한 경력을 쌓아나갔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2013년에 장편 영화에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뷔작의 제목은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입니다. 이때부터 마이클 B 조던과의 연이 시작되었고요. 원제는 프루트베일 스테이션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는데 2009년 1월 1일 프루트베일 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오스카 그랜트의 하루를 다루고 있고요. 만약에 제목을 원제 그대로 개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 프루트베일 스테이션이 우리나라에 익숙하지도 않고 저도 모르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영화 제목이 신도림역으로 개봉하는 셈이라 이 번안은 꽤 잘 이루어진 번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영화는 90만 달러라는 상당히 작은 제작비로 촬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촬영할 때 필름을 사용해서 촬영했는데 저예산에다가 필름으로 만든 탓인지 중간중간 모니터링이 되지 않은 흔적도 보입니다. 영화의 컨티뉴이티가 맞지 않다든지 혹은 마이클 B 조던이 실수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장면이 영화에 그대로 나오기도 한다든지 말이죠. 물론 그 덕에 오히려 되게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져서 이 영화를 좋게 보는 그런 시선들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결과 90만 달러라는 적은 제작비 대비 1700만 달러라는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흥행에 굉장히 성공했고요. 그리고 그해 썬댄스 영화제에서 신사위원 대상을 받습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에게도 영감이 되었는지 빌리 아일리시가 매년 진행하는 베니티 페어 인터뷰에서 본인의 최애 영화를 물을 때 Fruitvale Station. 항상 이 영화가 본인의 최애 영화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연을 맡았던 마이클 B 조던도 이 영화를 기점으로 하여 할리우드의 메인 롤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차기작을 결정합니다. 차기작은 2006년 마무리되었던 한 복싱 영화 프랜차이즈의 스핀오프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바로 이 영화는 로키 시리즈의 스핀오프 크리드입니다. 2015년도에 개봉하였고요. 이 영화는 4,500만 달러라는 블록버스터 치고는 비교적 적은 제작비로 약 2억 달러에 가까운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영화의 각본에 대한 아이디어가 완성되었을 때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실베스터 스텔론을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실베스터 스텔론은 조금은 회의적이었다고 해요. 어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로키 발보아를 연출하고 주연을 맡은 입장에서 되게 시리즈를 잘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라이언 쿠글러가 가진 아이디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에 들었는지, 그리고 그의 열정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 영화에 함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로키 발보아로 다시 근 9년 만에 이 시리즈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자,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로키의 절친이자 라이벌이었던 아폴로 크리드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고, 그 숨겨진 아들 아도니스 크리드가 로키에게 찾아와 복싱을 배우고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영화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로키 1이 처음 개봉했을 때는 1979년 한창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성행하던 시기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로키 발보아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자수성가한 흑수저 캐릭터입니다. 근데 여기 이 아도니스 크리드라는 캐릭터는 크리드 영화 처음에 소년원에 있는 아도니스 크리드를 아폴로 크리드의 아내인 메리앤이 거두어들이고 입양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되게 아도니스 크리드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멀쩡히 회사 생활 잘 하다가 본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복싱을 하게 되는, 그리고 본인이 살던 LA를 떠나 로키가 있는 필라델피아로 가서 복싱을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판하는 점들도 있는데 그걸 상쇄할 만큼 저는 장점이 훨씬 많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선 주인공이 흑인으로 바뀌면서 그에 따른 좀 더 힙합적인 리듬감을 강조하는 장면들이 많아졌습니다. 거의 로키 발보아로부터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액션의 발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정말 루드윅 고란손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로키 하면 생각나는 그 Gonna Fly Now라는 유명한 테마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크리드에 맞게 굉장히 잘 변주해낸 그런 성취도 있었고요.
이 시리즈는 현재 3편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순양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그리고 실베스타 셀론은 이 영화를 통해 커리어 중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서 보여준 로키의 연기를 통해서 골든글로브에서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아카데미에서도 나무 조연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당시 아카데미는 마크 라일런스에게 돌아갔습니다. 마크 라일런스가 스파이 브릿지에서 한 연기를 통해서 말이죠. 3편은 마이클 B 조던이 직접 감독을 맡았는데 이때 3편의 성과가 마음에 들었던지 이 시리즈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이 마이클 B 조던에게 직접 시리즈의 지휘권을 줄 테니 이 시리즈의 스핀오프나 애니메이션이든 뭐든 만들어 보라 라고 말을 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크리드 1편을 기점으로 해서 라이언 쿠글러 감독에게는 두 가지 타이틀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뷔작으로 흑인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루는 감독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흑인 배우를 주연으로 내세웠을 때 블록버스터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감독이다 라는 두 가지 타이틀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행보를 굉장히 좋게 지켜본 한 프로듀서가 라이언 쿠글러 감독에게 차기작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되고 그의 다음 작품이 결정되죠. 자, 다음 작품은 마블 스튜디오에서 2018년에 제작한 바로 블랙팬서입니다.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이제 좀 더 많은 예산으로 영화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더욱더 흑인 커뮤니티에서 더욱더 유명한 배우들도 직접 기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마이클 B 조던은 이번에도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릭 킬몬거라는 굉장히 간지나는 빌런으로 캐스팅되었고요. 주인공인 티찰라 역할에는 평소 42라든지 그 외 추후에 찍게 되는 마레인이 그녀가 블루스라든지 DA5 블러드 이런 작품들을 더불어서 흑인 인권 신장에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작품을 많이 찍은 체드윅 보스만이 직접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아카데미 수상 경험이 있는 루피타 뇨라든지 안젤라 바셋, 백인들 중에서는 마틴 프리먼, 앤디 서키스 이런 명배우들이 굉장히 즐비했고요. 그리고 본인의 데뷔작에서는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포레스트 휘테커도 이번에 블랙팬서의 장로 역할로 캐스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어마무시한 흥행 성적을 거둡니다. 당시에 마블에서 어벤져스 시리즈를 제외하고 솔로 작품 중 가장 큰 흥행을 불러일으킨 작품이 아이언맨 3였는데 이 영화가 아이언맨 3의 흥행 성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은 추후 2021년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개봉하면서 깨지게 되었고요. 그만큼 흑인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워서 성공한 블록버스터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 문화권에서 더 의미 있는 작품으로 다가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체드윅 보스만이라는 배우가 가진 무게감과 힘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루드윅 고란손이 이번에도 음악 감독을 맡았는데 루드윅 고란손이 굉장히 레인지가 넓은 음악 감독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여기선 좀 더 민소악기를 이용해서 음악들을 많이 꾸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와칸다의 세계관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음악을 만들기도 했고요. 단점도 분명히 보입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정말 멋있고 재밌게 봤는데 아쉬운 점이라면은 한국어 어설픈 거는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핍신성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도로 과학 문명과 기술이 발달한 국가로 묘사가 되는데 왕을 선출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라는 그 설정과 그리고 결국에는 싸웠을 때 백변전으로 싸운다는 것들 그리고 CG가 너무 아쉽다는 것들 후반부에 에릭 킬몬거와 티찰라가 함께 싸우는데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던가 그리고 저희는 이미 이 블랙팬서를 캡틴 아메리카 11월에서 첫 등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첫 등장을 통해서 굉장히 날렵하고 멋진 액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블랙팬서를 기대한 것이 있는데 그런 액션의 톤앤 매너는 이 정작 블랙팬서 솔로 무비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대흥행을 했기 때문에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그 다음 차례는 뭘까요? 후속작 진행을 착수시켜야겠죠. 자, 그리고 2022년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가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제작에 있어서 굉장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2020년에 체드윅 보스만이 암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주인공 티찰라의 자리가 공석이 된 것인데요. 이때 마블 스튜디오와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꽤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극 중에서도 티찰라가 사망한 것으로 설정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슈리가 맡게 되는데요. 우선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아름답게 이별을 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극 초반에 나오는 마블 스튜디오의 로고 역시 체드윅 보스만만의 얼굴로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한 예우를 표했고요. 근데 단점이라면 이 영화는 결국에는 이별 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는 작품이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안젤라 바셋의 연기가 너무 훌륭했고 루드윅 고란손이 맡은 음악 역시 너무 훌륭했습니다만 추가로 카메오처럼 나온 마이클 B 조던 역시 너무 반가웠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인공이 서사가 없는 캐릭터가 주인공을 맡게 되면서 이 영화는 중심축이 없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재캐스팅을 하지 않았다는 선택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지만 사실 아쉬운 측면이 도드라지는 건 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이 시리즈를 정말 응원하는 입장에서 3편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편에 대해서 현재 알려진 바로는 덴젤 워싱턴이 특정 역할로 캐스팅될 것이다 라는 말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깊은 게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는 우선 슈퍼히어로 장르에 출연하지 않던 배우임과 더불어 체드윅 보스만이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덴젤 워싱턴만큼의 영향력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상징성 있는 그런 캐스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덴젤 워싱턴이 몇 년 전 공로상을 수상할 때 체드윅 보스만이 축사를 했는데 당시에 체드윅 보스만이 학창시절 덴젤 워싱턴의 장학생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큰 울림을 줬었는데요. 그때 체드윅 보스만이 덴젤 워싱턴이 없었다면 블랙팬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또 어떤 역할로 나올지 기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죠. We back now. You twins? Nah, we cousins. They're a legend. 시너스. 이미 미국에서는 개봉해서 굉장히 흥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최대한 스포일러를 당하지 않으려고 최소한의 기사만 찾아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면서 흥행에는 굉장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B 조던이 이번에 1인 2역을 맡습니다. 예고편에서도 보여지듯이 친척 형제 2명을 연기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뱀파이어 영화라고 합니다. 호러 장르를 커리어 중 처음으로 시도하는 셈이라 더 기대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1930년대 배경입니다. 예고편 중간중간에 백인 캐릭터들도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다뤄지는 걸로 보아서 1930년대 유럽에서 이민 온 백인 캐릭터들일 거라는 설정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아일랜드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뭐 중국에서 좀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뱀파이어라는 것을 메타포로 삼아서 인종 얘기를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 추가로 이 영화는 아이맥스 필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이맥스 필름 사용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해줬던 조언 중에 하나로는 아이맥스 필름을 쓰되 이 카메라를 8mm 카메라를 쓴다고 생각하고 좀 자유롭게 써봐라. 왜냐면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카메라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가볍게 움직여가면서 써봐라 라는 조언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조언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는지 이번에 영화 크레딧에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게 감사한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아무쪼록 기대되는 작품이라 개봉 후에도 한 번 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 추가로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현재 차기작이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블랙팬서 3가 제작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차기작으로는 드라마 엑스파일을 리부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과연 마이클 B 조던이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나름 좀 기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감독에 대해서 갖는 개인적인 기대감과 궁금함도 있습니다. 저는 이 감독은 거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스파이크 리보다 더 좋은 감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궁금함은 스티브 맥킨 감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스티브 맥킨 감독은 데뷔작이 헝거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때 헝거라는 작품의 이야기는 아일랜드 저항군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촉구하면서 단식투쟁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때 주연은 마이클 패스벤더가 맡았고 당시 영화제를 휩쓰면서 영화를 먼저 봤던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이 감독 분명 아일랜드계 백인일 것이다. 근데 알고 보니 영국계 흑인이었죠. 그러면서 전혀 본인과 다른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그것도 잘 해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했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뒤로도 맥킨 감독 같은 경우는 쉐임을 성공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노예 12년을 대성공시키면서 이 사람의 흑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잘할 수 있는 감독이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이 블랙 커뮤니티를 제외하고 이야기를 만든다면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지 그게 또 궁금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또 다음 작품 그리고 곧 보게 될 시너스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 수업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너스 재밌게 보시고요. 댓글을 통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강의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컷.